꽤 많은 아이들이 환호를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돈 많은 백수예요. 네.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했더니 연봉을 적는 애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가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좀 충격적인 일이에요. 본인 소개. 어디 보고 할까요? 저보고. 네. 이렇게 보고요?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째 초등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분쟁 이런 거 지원하는 역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교사 현운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혹시 꿈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그 점수에 맞춰서 전형적으로 수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하게 됐고, 대학에서 아이들을 처음 실습해서 만난 그 계기가 선생님이란 직업이 굉장히 좋겠다, 괜찮겠다, 보람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게 내 나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업도 조금 더 신경 썼던 것 같고, 진짜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 있으실 것 같고, 힘드신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뿌듯한 순간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있어요. 근데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성장하는 게 아이들이어서 그 보람이라는 건 계속 느끼고 있고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저희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아가 굉장히 좀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가 또 됐잖아요. 이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우리 제자들한테는 충분히 갈등도 경험해 봐야 돼. 그래, 싸워봐야 크지. 그리고 어려운 것도 도전해 봐야 돼라고 하지만, 부모의 자아는 좀 다르거든요. 부모의 자아는 얘네들을 가르친다 이렇다기보다 그냥 잘 성장하고 좀 되도록이면 갈등이라든지 다툼을 안 겪었으면 좋겠고,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이런 두 개의 자아의 충돌이 조금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사라는 직업이 아이들에게, 또 이 사회에게, 국가에게 우리 교사라는 직업이 소중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싶지만 정말 좀 충격적이고, 꽤 많은 아이들이 환호를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직업이랄까요? 장래 희망이 돈 많은 백수예요. 이런 것들을 적어내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했더니 연봉을 적는 애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 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너무나 지나치게 현실적인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은 빨리 좀 연구를 하고 파악을 해서 교육적인 처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무언가 하나를 교육활동을 추진해야 할 때 굉장히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 하나를 계획하더라도, 제가 2009년에 첫 발령인데 아이들과 같이 그냥 개울가에 놀러 갔거든요. 워낙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꿈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공문, 예를 들면 계획서 써야죠. 동의서 받아야죠. 아이들 개울가에 놀러 가니까 보험 가입해야죠. 학부모 동의 받아야죠. 예전에는 그냥 아이들과 방과 후에 약속해서 그냥 가면 됐거든요. 보험을 가입해요? 당연하죠. 체험학습 때 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고가 나거나 그 교육활동으로 인해서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그 교육활동의 주체가 누구죠?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심지어는 그 배상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책임 부담이 계속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될수록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들한테 많은 거를 경험시켜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약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좀 걱정돼요. 저희 사실 학교 현장은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교사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교사여서가 아니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서도 이건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 수를 딱 정해놓고 이 정도의 학생 수라면 교사가 요만큼만 있으면 돼라고 말하는 굉장히 1차원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학생 수는 줄어들지는정 그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지금 얼마 전에 그 경계선 지능 학생이 한 15%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거는 학교 교실에 적용을 해보면 한 20명 정도의 학생 중에 3명 정도가 경계선 지능이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장애를 가진 특수아동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 빼고도 그냥 수치에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정서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또 있죠. 그럼 이런 아이들을 다 지원하고 케어하려면 담임선생님 한 명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편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분야에 맞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 딱 갔을 때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선생님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그 교사들 중에서 약간 휴직자도 많아지고 이탈자도 많아졌죠. 관두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직을 하신다든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언제든 그만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어떤 그 교직 생애에 맞춰서 자기 어떤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 누구나 다 마음속 한켠에 나는 언젠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관둘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관두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잠재적인 이탈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조금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제 기피하는 직업이 되어가는구나. 그거는 이제 여실히 느껴요. 합성 민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민원들이 정도수가 어느 정도? 잠시만요. 잠깐 심장을 약간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악성 민원 한 건이 정말 교실이나 학교 전체를 흔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죠. 영향력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한 반이라고 하면 교사 한 명에 담임교사 한 명을 제가 예를 들면 1년 동안 악성 민원 한 건도 겪지 않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교사끼리 대화하다 보면 1년에 그냥 크고 작은 거 한 건 이상들은 다 겪고 있고요. 그런 게 이렇게 조기에 빨리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1년 내내 선생님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강경 대응은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막으시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막았을 때 오시니까 이미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와 버리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는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요. 뭐 그 이후에 1년, 2년 이상 휴직하시는 분도 있고 다시 교직으로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그냥 아이들을 그냥 평소처럼 지도했을 뿐인데 아이의 기분이 상해서 그걸 이제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 활동 중에 어떤 아이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인 지도를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제지를 하거나 이랬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학대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특정 부모들은.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교육 활동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되면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해자로 일단 지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경찰 가서 조사받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부터 교실에서 분리가 돼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교육청 조사도 받고 지자체 조사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어떤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아동학대 범죄자가 됐다, 신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해보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거의 평소 같은 어떤 멘탈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전에 방송에서 나온 문제지만 스티커를 붙여줬는데 그것까지 이제 하나의 학대다. 왜냐하면 스티커를 받지 못하는 아이의 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악성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최근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억울하게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칭찬 스티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얼마 전에 작년에 다시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다시 명시해 놓으니까 이제는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처음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이 스티커와 같은 어떤 아니면 맛있는 간식 같은 거 이런 걸로 보상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야 돼? 라고 의문을 가지셨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죠. 저희는 꽤 오래전부터 그런 거를 웬만하면 하지 않았어요. 받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계속 항의가 들어오니까 이 정도예요. 약간 상식의 수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악성 민원이랑 복권 침해 문제 관련해서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학교 자체적으로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교실 안에서 아이들끼리 좀 치고받고 싸우면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화해를 시켜주셨거든요. 사과를 하게 하고 중재를 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된다는 거 아시나요? 치고받고 싸우면 바로 접수해서 사실은 법령에서 정한 지침대로 학교폭력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건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개입할 게 없어요. 개입하는 순간부터 학교가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담임교사가 억지로 사과를 시켰다, 화해시켰다 이런 비난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그런 학교의 재량권이라든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런 규칙과 원칙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좀 상상하는 좋은 학교의 모습은? 좋은 학교 가고 싶다. 일단 학교에 나오는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되고 이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들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우리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보내고 이런 계기가 해결이 되면 행복한 학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려면 모든 구성원의 어떤 그 학교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존재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되고 그 존중받는 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학교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걸 하고 있구나. 아이들은 지금 내가 굉장히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면 그 학교 전체적으로 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희 어떤 직업적인 자존감이 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대답을 해줘요. 걔네들은 항상 저에게 그런 걸 느끼게 해줘요. 선생님은 되게 중요한 존재다. 저도 집에 가면서 맨날 그 힘든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에 이제 아이들한테 난 정말 중요한 존재였다. 토닥토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으로 우리를 보는 시선들이나 이런 어떤 대우들은 그거와는 좀 별개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속상해서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